폭우 속 뒤집힌 차에서 재벌 3세를 구한 시골 농부. 목숨을 살려줬건만 돌아온 건 절도 혐의와 언론의 문매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충청도의 외딴 국도였습니다. 장마가 절정이던 7월의 어느 저녁, 쏟아지는 빗속에서 논두렁 사이 2차선 도로를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예산군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박성근 62세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읍내 농협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처 빗물을 다 걷어내지 못할 만큼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오후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성근은 커브를 돌다가 멈칫했습니다. 도로가에 서 있는 검은색 외제차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앞범퍼가 완전히 짓눌렸고 차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근은 트럭을 세우고 비를 맞으며 달려내려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핸들에 기댄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핏기가 흘렀습니다. 성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찌그러져 열리지 않자 그는 맨손으로 문틈을 잡아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이 열리자 그는 남자를 끌어내어 빗속에 눕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성근을 올려다보더니 가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의 차 안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지갑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근은 지갑을 남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20분 뒤 구급차보다 검은 SUV 세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를 데려가는 대신 성근을 에워쌌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성근의 손목을 잡으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양반, 여기서 뭐 하셨어요? 주머니 한번 뒤집어 봐야겠는데요. 성근은 어이가 없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저 사람 살린 사람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경호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이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신원불명 남성이 있습니다. 성근의 손바닥에 묻은 핏자국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겨진 채 찢어진 지갑이 그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 따로 놓고 보면 그가 지갑을 뒤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정확히 그것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농길 저편 우산을 든 노인 한 명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갑수 79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노인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자의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한성그룹 총수 한성도 68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성근은 예산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정장을 빼입은 변호사 3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한재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혐의. 성근은 황당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살렸소. 지갑에는 손도 안 댔소. 증거가 어디 있소? 변호사 한 명이 냉담하게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갑이 발견되었고 현금 일부가 비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바닥에도 혈흔이 있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포털 메인 화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골 농부 교통사고 피해자 금품 절취 의혹. 재벌 3세 변을 당하다. 기사 아래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도와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성근이 사는 마을 어귀까지 기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근의 아내 이순희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겨우 귀가한 이순희는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 말고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치를 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 박민준 32세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고 현장으로 향하던 그날 저녁 마침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 트럭이 멈추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먼 발치에서 영상을 찍어두었습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아버지가 차에 달려가는 장면, 맨손으로 문을 뜯는 장면, 그리고 남자를 꺼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찍힌 영상이라 지갑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증거로 채택하기엔 어렵겠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다. 한성그룹 법무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서울 대형 로펌 법무법인 청우를 추가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성근 앞에는 변호사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그를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성근의 농가에 낯선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성그룹 계열사인 동방농업개발 소속 직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놓은 서류에는 박성근 명의로 농협에 잡혀있던 농지담보대출 조기 상환 요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지역 농협에 압력을 넣어 대출 만기를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1만 2천 평 농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머니 병원비를 내러 농협 창구에 갔다가 직원의 난처한 얼굴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그는 그 길로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 법무팀 박대리라는 사람이 성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이 일이 길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시면 고소도 취하하고 대출 문제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성근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소?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왜 합의를 하라는 거요? 상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조용히 끝내자는 거지요. 전화를 끄는 민준이 합의서 내용을 법대 동기에게 보내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동기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거 조심해. 안에 조항 숨어 있어. 향후 한성그룹 일가에 대한 모든 민영사상 청구권 포기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어. 도장 찍는 순간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 민주는 그 문자를 아버지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성근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장 안 찍는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영상 파일 갖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한 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2개월이 흘러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습니다. 성근은 아들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성근에게는 국선 변호인 한 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한재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피고인을 기억하십니까? 한재원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답했습니다. 의식이 없던 상태라 기억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영상 파일을 국선 변호인에게 넘겼지만 한성그룹 측 변호인단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므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1심 결론은 성근에게 혹독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유죄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언론은 다음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농부, 은인인 척 금품 절취한 정황 인정. 재판부 유죄 가능성 판단. 성근의 이름이 전국에 다시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쁜 이름표를 달고서였습니다. 그날 밤 성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성근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세상에서 쓰러진 사람 아무도 못 일으키는 거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그게 다다. 민주는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목격자 반드시 있다. 그날 그 빗속에서 자신 말고 또 누군가가 봤을 것이다. 민주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의 마을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어느 마을 노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갑수 할아버지가 우산 쓰고 논두렁 걷다가 뭔가 봤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자식이 데려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어디 요양원인지는 아무도 모르더라고.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이갑수 노인을 찾으면 된다. 이갑수 노인을 찾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경북 상주까지 6군데 요양원을 직접 발로 뛴 끝에 민주는 경기도 이천의 외진 요양원에서 이갑수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의 입소 비용은 모두 한성그룹 계열 복지재단 명의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갑수 노인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 거요. 기다렸소.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다 봤소. 그 젊은 양반이 빗속에서 맨손으로 차문을 뜯었소. 지갑은 차에서 굴러나왔고 그 농부 어른은 손도 안 댔소. 나는 처음부터 이걸 말하고 싶었소. 근데 며칠 뒤에 신사차림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여기 데려왔소. 가족분들이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가족한테 물어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 민주는 즉각 항소심 국선 변호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갑수 노인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당일 법정은 더 많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갑수 노인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어른이 그 사람을 살렸소. 내가 직접 봤소. 지갑에는 손도 안 댔소. 두 눈으로 봤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한재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성도 총수가 있는 방청석을 한번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 앞에 서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 증언을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저는 그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청석 한편에서 한성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참모들이 붙잡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경호원 장기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는 경호원 생활 14년 중 자신이 목격한 한성그룹 내부 비리를 담은 진술서와 함께 삭제했던 녹음 파일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원본 파일에는 한재원이 눈을 뜨자마자 성근에게 했던 말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 항소심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박성근 씨는 무죄입니다. 무죄 선고가 나던 날 오후 성근은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 민준이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근은 등을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위증 교사, 참고인 불법 격리. 한성도의 혐의는 빠르게 쌓였습니다. 한성그룹 주가는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성도는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됐고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언론은 이번엔 완전히 달라진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총수, 은인을 절도범으로 만들려 한 전말. 30년 농부의 한마디가 3대 재벌가를 무너뜨리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름 뒤 성근의 농가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한재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왔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성근을 발견하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근은 잠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소. 고생했소. 한재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뻔한 농지 전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땅은 받겠소. 그게 다요. 나는 농사나 계속 짓고 싶소. 그게 내 바람이요. 얼마 후 한재원은 조용히 농촌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성근이 사고 현장에서 한재원을 꺼낼 때 쥐고 있던 논 흙의 이름을 따 황토재단이라 지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황금빛 벼가 익어가는 논에서 성근이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벼 이삭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이 성근은 그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